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염증 자체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염증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만한 이유를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봉침이죠. 봉침이 천연으로는 가장 좀 효과적인 소염제입니다. 근데 이제 봉침 치료 아니면은 한약액을 정제해서 만든 약침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증을 좀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매선요법도 말씀하셨지만은 한의원에서 또 도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 끝에 칼도자를 써가지고 칼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 난 부위에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새로 상처가 나고 유착된 걸 박리시켜주면은 상처가 재생이 되면서 좀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도침 치료까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를 좀 막아주는 치료.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 만한 이유를 찾아서 막아주는 치료가 어떤 거가 있냐면요. 추나 같은 게 있어요. 이 발이라는 거는 양발은 이제 발바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온 전신의 체중을 잘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골반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다거나 이랬을 때는 추나 치료를 통해서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발바닥 근막이라는 거는 단순히 발바닥 근막이 아니라 아킬레스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 문제까지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하면은 발바닥만 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 부분도 같이 침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막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하세요. 저기 표시된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좋아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아리 쪽에 매선 치료라든가 풀어주는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칭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을 늘려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스트레칭 보드에 서 있는 건데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은 잘 못 서 계세요. 아파가지고.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 집에서 두꺼운 거 하셔가지고 한번 서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료는 계단 같은데 이제 발 절반 정도만 서 계시면은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의 안정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가 다 유의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발바닥 근막을 치료하는 걸로 이제 뭐 골프공도 좋고 테니스공도 좋고 아니면 막대도 좋고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주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봉침 치료 몇 번 맞아 보셨는데 한 달 정도 치료해 보셨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 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10번, 20번 정도 맞으시면은 조금씩은 좋아지는 게 있으실 텐데 좀 몸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좀 같이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하나 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기는 원인이 결국에는 자극을 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러려면 역시나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구두라든가 하이힐, 슬리퍼 같은 걸 신으시면 안 돼요. 특히나 슬리퍼를 많이 신는 분들이 잘 생기는 이유는 슬리퍼는 우리가 질질 끌고 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들었다가 슬리퍼가 와서 또 자꾸 때리게 되죠. 때리고 디디면서 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슬리퍼를 신게 되면 많이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아까 박수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는 동안에 이완이 되고 아침에 자는 중에 수축이 되고 아침에 확 이완이 안 되니까 아픈 거라고 하신 것처럼 그 이완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자기 전에 충분히 좀 조격을 해가지고 근육을 이완시켜 놓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발 뒤꿈치에 혹시 각질이 많지는 않은지 그거를 좀 보고 나서 요즘 각질 제거하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발 뒤꿈치 각질까지 제거를 해주면 뽀송뽀송하니까 그 쿠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각질이 너무 많으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다 그쵸. 보면은 그쪽에 충격이 갔을 때 조금 더 많이 얘네들이 아프다고 느낄 수가 있고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좋은 약재들이 있는데 작약과 독칼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향이 엄청 강해요.
차로 마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두 가지 약재를 그냥 일반적으로 경동시장 같은 데서 환자분이 사다가 복용을 하면 오히려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찜을 한다거나 찜질을 해준다거나 해당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족저근막염 사실 치료하면서 제일 힘든 건 체외 충격파도 그렇지만 우리 침 안 아프다고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족저근막염 발바닥 부위에 놓는 거 사람 죽거든요. 근데 또 잘 놓는 분들은 안 아프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 그게 제일 많이 아팠어요. 치료 받는 거 자체가 아프다 네. 보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돼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또 원장님, 최효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번, 20번 치료하다 보면 좋아지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챙겨서 꾸준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이 병 때문에 뭐 한의원에 내원한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과체중이거나 아니면 하의를 많이 신었다거나 아니면 딱딱한 데서 너무 딱딱한 신발로 오래 서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에어로빅이나 이런 줄넘기 같은 거를 밑창이 굉장히 얇은 거를 신고 계속 꾸준히 뭐 계속 뛰었다거나 혹은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많이 걸었을 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래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발 모양 자체가 편평적인 평발이라 그러죠. 발바닥에 아치가 이렇게 그 족저근막은 이 발 아치를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이렇게 사람이 걸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발 모양 자체가 편편적이라 해서 평발이거나 혹은 아니면 굉장히 발 아치가 이렇게 많이 오목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또 이렇게 노화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 종족골이라고 하는 그 발뒤꿈치 뼈에 조각이 있는 경우는 사실 쉽게 낫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 족저근막염이 이 족저근막 그 발바닥의 근막 자체뿐만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치료를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저근막염이 문제가 일단 증상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디뎠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한데, 그 이유는 잠자는 동안에 근육이 굉장히 그 근막이 수축이 돼 있다가 이게 사람이 딱 첫 발을 들면 이게 확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수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완이 안 되면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에 막 걸었을 때 확 걷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을 충분히 그 아픈 부위를 발뒤꿈치 부분을 충분히 마사지를 하고 조심스럽게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증상이 이 족저근막염 문제가 뭐냐면 이 발뒤꿈치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근육이나 인대는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 사실 나중에는 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은혜 원장님께서 한방적인 치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환자분도 아까 주사를 2번을 맞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급성기 초기에는 양방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거기다 직접 주사를 하죠. 그런데 그걸로 좀 효과가 없으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직접 놓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를 계속 하게 되면 약간 그 족저근막이 급성이 파열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실 이 환자분도 아까 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노화가 되면은 그 모든 지방층들이 얇아져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족저근막의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사실 이런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맞으면 이런 지방 패드 자체가 위축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양방 치료 중에서 차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 받고 오시거든요. 근데 통증이 치료받는 자체가 너무 심해서 한 2-3번 맞고 포기를 하고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경우도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입증은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조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에는 좀 심한 경우는
수술을 권하기까지 하는데 수술은 이렇게 단축되고 말라 있는 것을 그 족저근막을 좀 자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약간 신경 손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요법은 최대한 조금 조심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까 원장님께서 보약을 드시라고 말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한약은 이런 소염 진통 자격은 하는 한약도 있고 아니면 금방 말한 그 지방층을 좀 윤활하게 해주는 보약, 신허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쓸 수도 있고 혹시 많이 부어 계시면 부항요법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까 봉침을 조금 맞으셨다 그랬는데 사실 봉침은 소염작용이나 이런 작용은 상당히 좋지만 혹시 연세가 드셔서 지방 패드가 조금 없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윤활유를 넣는다는 표현으로 약침의 종류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약침의 종류가 봉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근이나 인대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약침도 있고 아니면 오일 베이스, 기름이 베이스가 된 윤활유를 직접 주임하는 약침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침의 종류를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한의학에서 매선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매선요법이 뭐 안면에 뭐 미용 효과나 혹은 근육에 좀 힘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심한 경우에 이 매선요법을 이 족저근막염에 좀 이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호전이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매선요법도 같이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우선 제가 키랑 몸무게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158이고요. 네, 60이요. 60. 네. 네. 우선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데도 치료가 잘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네. 치료받아야 되는지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족저근막염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네. 이게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발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거나 또한 이제 무리가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뭐 하이힐이나 이런 걸 하이힐이나 이런 걸 신발을 신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생기긴 하지만요. 네. 족저근막염을 한방적으로 족근통이라고 하는데 이 한방적으로 봤을 때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노화거든요. 다시 말하면 퇴행성 질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발바닥이 딱딱해지는 것인데 한의학적으로는 신장의 기운이 허약해질 때 이제 신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진액과 영양들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의 탄력과 회복력이 떨어져서 발바닥에 있는 그 이제 족저근막에 아주 작은 부담이 와도 염증이 생기고 이게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치료를 그냥 치료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생활 관리를 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제가 키랑 몸무게를 여쭤본 이유가 사실 체중에 비해서 키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이라도 좀 많으신다면 우선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약해진 애들을 튼튼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이 약해진 애에게 자꾸 부담이 주는 것이 사실 체중이거든요. 발바닥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 바닥에 있는 근막을 부담을 주려면 일단 체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나 슬리퍼 같은 것은 신으시면 안 되고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사실 이게 좀 힘든데 운동을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부담이 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걸으시면서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발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장시간 운전도 좀 피하셔야 되는데 모든 치료는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뭐 튼튼할 때 갑자기 다가온 것은 병만 치료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퇴행성이거나 만성 질환일 때는 생활 관리를 같이 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기간이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 한두 번의 치료나 한 달 정도의 치료로는 사실 이게 효과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퇴행성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6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요법이나 또 다른 요법을 사용하지만 우선은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좀 치료를 해보셔야 되고요. 최대한 발 뒤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한 운동을 같이 겸하시면서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방적으로 이게 진료 그 문제 자체가 신장이 기운이 허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봉침이나 침으로는 있는 기운을 돌려주고 딱딱해진 것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영향을 가는 것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뭐 발목에 통증이 있거나 근골격계 문제가 있으면 한약 치료는 좀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함께 한약 치료를 좀 겸해 보시면 이 중년이시고 또 갱년기가 지나셨기 때문에 약해진 기운들을 좀 더 보강하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약도 이렇게 먹으면서 네. 이제 보약이죠, 그냥. 그렇죠. 사실 이제 일반적인 보약이지만 반드시 이제 진단하에 약을 드셔야 되고요. 신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을 같이 하면 근육의 탄력성과 회복력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